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는 사람, 내 남편. 제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남편이란 건 말이 없어도 의리 하나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릴 적 그 말을 듣고 자라며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늘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든든했고 그런 사람이기에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가정을 등진 적 없었고 큰 소리 한 번 없이 아이 둘을 키워냈고 어려운 살림에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저를 안심시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뒷모습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불평 대신 침묵으로. 그게 저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 아래 잠을 자고 함께 아이들을 품고 키우며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고 겨울이 오기를 몇십 번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 사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리 사이에 더는 감춰진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서로를 완전히 아는 사이라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장면은 그 믿음을, 그 세월을, 그 모든 신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장례식장 입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찾아오며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저는 남편이 세상에 남긴 평판이 그의 삶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문 행렬 끝자락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으며 그 눈동자에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 아이 아버지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과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30을 넘겼고요. 그 사람과 저는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정식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그저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상에. 남편에게는 30년 넘게 보지 못한 숨겨진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런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그저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것이 그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님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믿었던 사람, 그가 남긴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던 저는 문득 자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보다도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몰랐어요? 막내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고도 말 안 한 거면 난 진짜 용서 못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저는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남지 않았다는 그 공허감. 그건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무지 평온한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랍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으며 표지엔 이름도 날짜도 없이 그저 조용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속에는 똑같은 문장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세 사람을 다 망치게 될까 두렵다. 또 나는 평생 외면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랑은커녕 진실조차 못 건넨 내게 무슨 권리가 있었나. 그 문장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람. 살아있을 땐 말 한마디 없더니 왜 이런 흔적만 남기고 떠났을까. 하지만 곧 그 분노보다 더 깊게 스며든 감정이 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 그 사람과 나눈 수많은 말, 함께 걷던 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늙어가는 동안의 모든 순간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아니,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죄를 안고 평생을 벌처럼 살았던 건 아닐까?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일기장은 유서도 아니었고 고백도 아니었으며 그저 말하지 못한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그 문장의 의미는 결국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50년을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함께 나눈 밥상, 함께 지냈던 방 안의 공기,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담겼던 침대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평생 다른 방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은 참아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었고 묻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없이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없는 시간들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먹먹해지셨나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눈을 바라보고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은 사랑입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작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같이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 없이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세워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된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다시 찾아야 했는지 지금 이 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서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마음은 정말 텅 빈 방 같았습니다. 불이 꺼진 방처럼 쓸쓸하고 문도 창도 닫힌 채 숨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누구를 위해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고 밥상 위의 반찬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허무한 걸까?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처음엔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몰랐던 세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보다 더 깊게 자리 잡은 감정은 바로 허무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 후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는 얼마나 가까웠을까? 남편의 마음을 몰랐다고 속상해했지만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의 마음조차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늘 좋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챙기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에 인사하고 사소한 서운함도 꾹꾹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했는지는 늘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그런 제게 플라톤의 말이 머리를 때리듯 다가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제 시선보다 제 안의 상처와 허기가 더 깊었던 겁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기보다는 그저 잘 참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이 북받쳐도 삼키고 서운해도 애써 웃고 혼자 울어도 다음 날엔 다시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랑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표정도 목소리도 꿈도 사라진 채 그저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제가 살아온 50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늦었을까요? 아니요. 이제라도 나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거울 속의 그 여인을 비로소 존중하고 쓰다듬어주고 대화할 줄 아는 삶으로 조금씩 걸어가려 합니다. 이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필요한 자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에는 똑같은 문장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세 사람을 다 망치게 될까 두렵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묘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던 거야. 그렇게 끝까지 숨길 거면 왜 그리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거야.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고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그 죄는 고백되지 못했고 사과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그 문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안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절대 못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속았고 배신당했고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어찌 눈 감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로감이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원망은 내 삶을 갉아먹는 독처럼 매일매일 제 숨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재킷을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저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흔들렸고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용서란 잘못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요. 공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되돌릴 수도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무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짐을 조금은 덜어내자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자유를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묵직한 짐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짐을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곁의 사람들과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아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식들과도 자주 웃으려 합니다. 예전엔 그런 웃음도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어색한 눈맞춤,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섭섭함이 우릴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꺼내 묻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웃는 데 집중하자고요. 그때 왜 그랬니? 보다는 요즘 잘 지내니? 힘든 건 없니?
이렇게 물으려 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상다리 휘는 밥상은 아니어도 따뜻한 국 하나 끓여놓고 말입니다. 멀어진 이웃과도 조금씩 다시 눈을 맞추려 합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마주치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들과도 이젠 날씨 좋네요 라고 한마디 건네보려 합니다. 시장 길에서 마주친 얼굴에게 요즘 통 안 보이셨어요? 말을 건네고 작은 미소라도 주고받다 보면 그 사람도 나도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겠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잘 지냈냐는 인사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 언제 한번 들르세요라는 말이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반쯤은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씩 열고 다시 사람들과 얽히며 내 삶의 온기를 조금씩 되찾고 싶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곁의 사람들과 작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며 약속이며 실천이다. 이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도 후회도 작은 따뜻함도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꼭 껴안은 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지금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으신가요? 그 매듭을 하나씩 천천히 내 손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풀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마음 정리 아닐까요?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혜 낭독소를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를 한 편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따뜻하게 안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 낭독소였습니다.